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소개받은 금보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요, 고속도로 건설과 자동차 이동성의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책의 거의 마지막에 두 번째에 있는 글이고 아마 분량은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좀 짧게 쓰기를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좀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담아달라는 요구 속에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는 조금 더 축약해서 내용들의 어떤 주제들,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릿말은 글과 같습니다. 처음에 가장 크게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이동의 고속화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게 70년대에서 80년대 시기로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우리 수도권이 만들어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주변 도시들과 이동성을 연결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이동의 일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알다시피 1990년대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것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도로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마주볼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가 무엇이지? 라고 도로를 왜 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도로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이동 수단을 다양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았듯이 사회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도로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이동수단이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걸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장시켜준다. 다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해진 경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을 제한시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양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동 수단이죠. 여기에는 자가용도 들어가고 승용차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그리고 통합승하차라고 해서 버스라고 하는 봉고차, 이런 그리고 특수화물차,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수단으로 일단 하는 기반 시설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지역을 연결할 것인가를 선정함으로써 또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집중시키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로는 사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공간이 형성되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 좀 주목을 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싶냐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도로가 어떻게 공급되었는가, 그 목적을 통해서 성격을 살펴보고 그 성격에 따라서 자동차 이동성, 자동차라는 그 이동수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 그 관계성을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로 건설 과정, 도로를 어떤 과정에서 건설을 했는가, 그리고 당시 어떤 시대적 목표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공간에 반영되어서 생활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다양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그리고 그건에서 발생되는 이동성의 시대적 특징, 아까 제가 규정했던 고속 이동성과 일상 이동성의 성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편견을 깨주셔야 하는 것이,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 단지 승용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버스에서부터 자가용으로 가는 경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퀴로 굴러서 가는 수단이고, 철도나 다른 어떤 그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정한 노선 없이도 갈 수 있는 수단,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동성이라는 것도 매우 정치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하다시피 가장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람, 사물, 정보, 자본, 이미지 등이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는 학자, 그 가장 유명한 학자로서 존 어리나 미미 셸러가 말하기를 이거는 정착이 아니라 이동적 질서 위에 새겨진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동을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도로에 접근할 수 없으면 공간적인 이동의 제약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그 공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계급적인 불평등과 정치성을 발현되기도 하는 이런 심오한 뜻을 이제 반영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에 제가 주장하는 이 자동차 이동성은 자동차를 수단으로 한 이동성, 굉장히 직접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매개로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활 양식을 변하게 한 그 체계 그 자체를 여기서는 자동차 이동성으로 규정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70년대부터 80년대 시기에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이동이 고속화되는 양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사실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의 어떤 그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도로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이라는 것도 1962년에 가서야 수립되어서 자동차 규정을 하고 신호체계 규정을 하고 차간거리 규정하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62년에 들어서서야 이제 규정이 되었을 만큼 사실 도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고 50년대 말부터 사실 경제적인 개발의 목적으로 해서 외국에는 고속도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시찰하면서 공무원들이 미국 가서 보고 독일 가서 그 방대한 고속도로를 살펴보고 와서 아, 우리나라도 이런 걸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목적들을 연구해서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과 국가적인 투자라는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개발계획, 1962년에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산업을 개발하고 공장을 개발하려면 원료를 조달해야 되고 상품 생산하는 물자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수송량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대한 이 도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제2차 1967년부터 시작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 우선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공을 하게 되고 여기에선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다라고 할 정도로 재정 투입과 인력 투입이 시작되고 또 속도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사망자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대대적인 국가 산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호남선, 영동선 등등 보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고속도로의 지선들이 확대되어가는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60년대까지의 한국에서의 도로 건설은 태동기에 불과하다. 실제적으로 이걸 꽃피우고 확대됐던 시기는 7, 80년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해서 대대적인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사실 도로 공사에 드는 투입되는 비용도 크고 노동력도 많고 그리고 이후에 유지 비용도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도로를 포장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하거든요. 특히 실제로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차선이 부족해서 수용량이 계속 적체되는 거예요. 사실 수용량이 적체되면 고속도로에 의미가 없죠. 계속 밀리고 하니까 속도가 늦어지니까 차선을 확대하는 공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입돼야 되는 돈도 유지돼야 되는 비용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이걸 조달하느냐 사용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휘발유세나 통행세, 톨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속버스를 이용한 관광시설,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실 관광지를 개발한다라는 게 어떤 뭐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도로들을 같이 이제 개발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그 자체가 관광지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뭐 연계되거나 고속도로 자체가 관광지의 앞까지 이제 조달하게 되거나 하는 어떤 양상까지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근접할 수 있는 지역 주변에 사람들이 갈 만한 관광지를 개발해 놓음으로써 이 고속도로의 이용도를 높여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다양한 이제 관광지들, 특히나 국립공원들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한 호남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국립공원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혹은 이제 회사, 기업이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관광지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사실은 지역 간의 연결망을 확대하는 영향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관광지로 이동하고 혹은 관광지 간의 이동들이 보다 자유롭게 확대되어 가면서 지역 문화의 교류의 기회도 같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순천과 부산 간의 그 남해안 고속도로도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가장 이제 포부가 드디어 영호남이 항상 교류를 하게 됐다라고 제기할 정도로 지역 문화가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교류될 수 있는 경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국제적인 지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제3세계 개발을 하면서 너네 이제 돈 벌려면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 60년대에 수립된 정책과 70년대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국내 대상객을 중점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70년대의 소비 절약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해야 될 텐데 너네 돈 딴 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절약을 강조했던 시기여서 국내인들에게는, 국내 주민들에게는 너무 소비하지 말고 아껴 써라라고 하면 대신 해외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이 관광지로 내보내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80년대 들어서게 되면 국민관광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그 대상이 전반적인 국민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양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속도로의 이동,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변의 관광지 혹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여가 생활이 확대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당시 인식들이, 문화들이 바뀌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 바캉스입니다. 특히나 66년에 들어서면 직장인 대상의 여름 휴가제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캉스, 여름하면 바캉스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들이 고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정부는 그래서 막 아무데나 취미생활로 막 놀러 가서 돈 쓰지 말고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해라라고 주장을 제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가족 단위의 어떤 사회 유지 방식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절약의 어떤 소비의 어떤 진작을 또한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60년대 후반에는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60년대 초반이나 50년대에 취미 생활을 하면 대부분 뭐 낚시, 그리고 또 골프란다, 바둑, 이렇게 좀 이제 독서, 이게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면, 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어디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여 유흥을 즐긴다거나 하는 어떤 취미들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의 노선을 이용하는 이 차량들을 보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 이후까지 쭉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의 승용차의 대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버스의 고속도로 이용률도 같이 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대수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들을 보면 사실은 버스라는 그 수단 자체가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버스로 인한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고속버스를 이용한 고속도로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의 유지와 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했던 측면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고속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게 됐고요. 고속버스 회사들도 보유량을 증대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했다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당시 자동차 그 제조에 있어서 수입하지 말고 국산화하자라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뭐 그레이하운드사나 해서 합작을 해서 제작을 하게 한다거나 차관을 들여서까지 벤츠사의 버스를 도입한다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에도 국가가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그 유지와 확대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속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하던 원래도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하던 승객들은 기차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다시 버스 이용률이 추월했다가 역전하는 추세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당시에 기존 철도 이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승객들이 고속버스 이용으로 전환해가는 양상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니까 고속버스 회사들이 비용을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할 정도로 사실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에 파산되어 있었던 그 버스 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제 어떤 정책들도 펼치게 되고 이 버스 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람들이 막 소매치기도 당하고 범죄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또 개선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설을 개선해주는 환경들 개선해주는 사업들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한 많이 몰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터미널 자체를 쇼핑센터로 만드는 사업들도 이 시기에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특히나 7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동대문의 가장 컸던 터미널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또 이제 터미널에 대한 환경과 인구 집중 그로 인한 이제 불편함을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관광회사 같은 것도 고속버스 회사와 이제 연계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한 관광지 개발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가 아예 투자를 해서 특히나 춘천이라던가 남이섬 관광 개발도 버스 회사가 주도해서 하게 되고 한려수도도 그 관광단지도 버스 회사가 투자해서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휴게소를 건설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화물차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잠자는 곳, 주유하는 곳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휴게소를 각지에 이제 짓게 되면서 사람들이 고속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개선들도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이제 고속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도 도시에 계속 또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를 탈피한 여가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차 고속버스를 이용한 활용들이 높아지게 됐다. 게다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 하고 이런 시기였다 보니 빨리 이동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고속버스 이용이 굉장히 편하구나라는 인식들도 같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고속버스의 이용과 관광 여가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정부가 소비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과 더불어서 고속도로의 경제적인 활용 그리고 고속도로의 어떤 경제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같이 결합되었다는 것. 사실은 좀 모순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순 속에서 대중들은 여가에 대한 욕망을 좀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로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반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어쨌든 70년대 중반까지 각종 영업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차량은 고속버스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소비력이 이제 점차 지역을 넘어서게 되고 이동성에 대한 경험이 고속 이동성에 대한 경험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그 이슈가 터지게 되는데 그건 1990년대 들어서 서울로 계속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980년대 후반에 가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점에서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도로가 지역 간의 큰 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개선돼야 한다라는 어떤 목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큰 도로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그것을 또 세부적인 지역으로 연결해주는 집산도로를 건설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뺑 도는 환상형 도로, 그리고 거미줄처럼 각각 이어지는 방사형 도로가 같이 계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환상형 도로의 그 지역을 이어서 수도권이라는 지역들이 구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도권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잇는 도로로서 이제 구상되었던 것이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큰 지역과 지역별로 거점과 거점별로 연결했던 것이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 분산과 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 외곽 순환선이 1991년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곽 순환이 약간 왜 우리 나름의 수도권인데 왜 외곽으로 불리냐라고 해서 수도권 고속도로로 바뀌었죠. 그 서울 외곽 순환선이 91년도에 이 서울 인구 분산 정책과 함께 설립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도시고속도로가 98년까지 이제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이동성이 변화하였다라는 측면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나 거주 공간, 보통은 직주 근접이었던 생활상이 거주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공간상이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자가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소유한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활용도가 증가되기 시작했다라는 현상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어쨌든 인구 분산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 놓고 그리고 도로를 건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 도로를 다닐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어쨌든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소비의 어떤 진작 등으로도 증가되고 있었긴 했지만, 이 역시도 사실 도로의 이용과 인구 분산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적 속에서 소비를 지원하는 역할로도 이제 발현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많이 마련한다라는 것인데, 가장 크게는 이 할부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바로 낼 수가 없으니까 할부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광고를 보면 이제 포니 엑셀 할부 제도를 이용해서 월 73,400원으로 마이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할부 제도는 뭐 기아건 당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추진했던 것이고, 90년대 어떤 현대의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현대가 이때 최대의 판매율을 올렸다, 그 할부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율도 경감을 하면서 소비에 대한 그 장벽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때는 중고차 시장이 확대돼서 케이블 TV에 중고차 판매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대중화되고 있었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고요. 경차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경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98년도 IMF 이후에 좀 더 우리 경제적으로 좀 소비하자라고 하면서도 유행하기도 했지만, 굳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동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많이 확산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들이 한때 이제 몰려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도 같이 해결해주면서 자동차의 편의성을 좀 도모해주는 역할도 했는데, 그게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 이부제를 운영했다. 1992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이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 이게 뭐냐면 운전면허를 따기 쉽게 만들어주고 보다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차가 있으면 뭐해, 될 데가 없는데 라고 하는 불만들 속에 있으니까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을 좀 확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광고가 가족 단위로 또한, 이제 가족이 한국에서는 또 중요한 이제 단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4인 가족의 완성은 결국 차가 있어야 완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가 팽창하다 보니 자동차를 이용한 소비들도 많이 그 이미지 그리고 이걸 이제 확산할 수 있는 문화적인 향유가 또한 전개되는데 그게 이제 외제차의 부입. 그래서 많이 이제 내 경제적인 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때 이제 오렌지족, 야타족 이런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했을 만큼 자동차의 소비가 일단 하나의 이제 이동성뿐만 아니라 이제 과시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비재로도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89년도에 가면은 국민 총생산 4,000달러 시대를 진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소비 절약뿐만 아니라 한 가구당 한 대쯤을 살 수 있다. 차 사도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신용카드 사용도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로도 활보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술값, 담배값 좀 줄여서 이제 뭐 좀 나도 좋은 거 타고 좋은 물건 사고 자동차도 타고 이런 식으로 소비의 가치도 같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그 이동성에 대한 경험으로 인한 소비의 진작이라는 측면들이 중요하게 자동차 소비의 증대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넘어서서 80년대부터 보면 거의 배로 자동차의 그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60년대부터 거의 언론에서는 마이카 시대다라는 얘기들을 달고 살았지만 마이카를 어쨌든 제일 관대하게 봐서 한 가구당 한 대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2000년대까지도 그 기준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2025년 기준에 2600만 대가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2가구당 한 대 정도의 꼴로 확보하고 있었다. 다만 그 증가세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것, 특히나 자가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가용이 결국 자신의 집의 용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위한 용도, 한 가구당 우리 집이 갖고 있는 차, 우리 집의 용도만으로 쓸 수 있는 차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의 일상적인 활용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생활 양상의 변화도 같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지만요. 이제 이 당시 이제 90년대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 개인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었던 것이 여가의 개인화라는 어떤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말이 차캉스. 드디어 고속버스나 전철, 기차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경로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로 갈 수 있는 자가용을 이용한 차를 이용한 바캉스가 유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에도 가족 단위의 여행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특히나 나의 어떤 특정한 취미를 겨냥한 공간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캉스족, 이러한 차캉스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어떤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각 관광지마다 자동 주차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휴게소가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특히나 이제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제 개인들이 어쨌든 버스는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경로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운전을 해서 자신이 이동한다. 그리고 자신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라는 공간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변환점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명절 이동에 자동차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에 이제 90년대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밀려서 길가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밀리고 정체라는 것, 여전히 뭐 정체는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도로에서의 문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자가용의 소비 증가로 함께 등장하게 된 일상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출퇴근의 수단으로 승용차의 이용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이라는 공간이 형성되게 되면서 거주지와 출근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수도권은 사실 이 역시도 1960년대부터 언급이 되던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구 분산을 위한 도시라는 어떤 그 연계성, 서울과의 연계성에서 그 언급이 됐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냥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의 범위로서 언급이 되었다면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들, 그 연계성, 서울과의 연계성 속에서 형성된 지역으로
이제 규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1차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생겨나게 되면서 아까도 말했던 도시고속도로가 함께 건설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지역에서 1차 신도시 지역에서 1997년 기준으로 48.3%가 서울로 출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통근율이 이제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10%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도로의 건설과 각자 이제 이어지게 되는 도로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 공간들이 일상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자가용의 일상적인 이용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워라는 말도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좀 실감을 느끼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물론 러시아어도 60년대부터 사용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60년대의 그 도로는 그 교통 문제나 도로 문제는 사실 정말 도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 보유수나 이동량을 보면은 크게 이제 큰 대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시기에는 정말 도로의 건설과 함께 차량 소비도 늘어나면서 발생하게 된, 그리고 그것이 출퇴근용이나 이제 일상적인 이동으로 집중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 일상적인 이동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문제도 생기게 되겠죠. 가장 크게는 이제 음주운전 문제가 생깁니다. 음주운전 문제가 지금도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어떤 음주운전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기구가 수립될 정도로 이 일상적인 교통 문제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대응도 같이 진행될 정도로 자동차의 일상적인 활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고속 이동성의 변화와 고속 이동성의 형성과 일상적 이동성의 변화라는 어떤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공급 목적과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연계되어 있다라는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이때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모순되는 속에서 결국 사회적인 욕구를 계속 형성시키게 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7, 80년대 도로 건설, 고속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 이동성이 등장하게 됐고, 이때에는 고속버스를 중심으로 한 이동성이 확산되었다면 90년대에는 도시간 연결도로가 확충되면서 일상적인 이동성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가까운 일상들을 변화시키게 했다라는 것으로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